1944년 3월 11일 파리 16구의 조용한 골목. 며칠째 한 건물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심하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가 출동합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소방대는 창문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에서 나온 것을 본 소방관은 곧바로 경찰을 부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파리에서 개업 중인 의사였습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은 전쟁이 만들어낸 조건 하나를 정확히 계산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 손님들을 아무도 찾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소는 르 슈에르가 21번지였습니다. 개선문에서 걸어서 몇 분 거리, 부유한 동네의 3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의사는 1941년에 이 집을 사들였고 사들이자마자 개조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내용은 이상했습니다. 마당을 높은 담으로 둘러쌌고 안쪽에 창문이 없는 삼각형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에는 바깥에서만 열리는 잠금 장치를 달았고 벽에는 옆방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을 냈습니다. 그는 시공업자에게 정신과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들어간 날, 그 집에서 나온 유해는 최소 23 사람분이었습니다. 이튿날 파리의 신문들은 르 슈에르가의 시체 덤이라는 제목을 일면에 올립니다. 점령 아래 통제되던 언론이 며칠 동안 이 사건만 다뤘습니다. 마르셀 푸티오는 1897년생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신경이상 진단을 받고 제대했고 전후의 단기 과정으로 의사 자격을 땄습니다. 그리고 부르고뉴의 작은 도시 빌레보슈르욘에서 개업합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시장까지 됩니다. 진료비를 잘 깎아 주고 가난한 환자를 잘 봐준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마약성 약물을 필요 이상으로 처방한다는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의사 면허는 그대로였습니다. 1933년 그는 파리로 옮겨 다시 개업합니다. 이번에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환자 한 명이 진료 중 사망한 일도 있었고 약물 처방으로 벌금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조사는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1940년 독일군이 파리에 들어옵니다. 점령기의 파리에는 사라지고 싶은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체포를 앞둔 유대인, 강제 노동 징발을 피해 숨은 청년, 레지스탕스 조직에서 수배된 사람, 암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프랑스 밖으로 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외젠 박사, 남아메리카까지 이어지는 탈출망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안전하게 보내준다. 다만 준비에 돈이 든다. 한 사람당 25,000프랑이었습니다. 중개인이 있었습니다. 이발사, 변호사, 암시장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손님을 소개했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외젠 박사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손님은 지정된 날짜에 짐을 싸서 르 슈에르가 21번지로 왔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손님들에게 남아메리카 입국에 필요한 예방접종이라고 말하며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옷가지, 서류, 사진, 반지 같은 것들이 그 집에서 25자루 넘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사람이 계속 사라지는데 실종 신고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원래 사라지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떠난다고 말하고 떠난 사람을 누가 찾겠습니까? 남은 가족은 그가 아르헨티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믿었고 설령 의심이 들어도 경찰서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그 사람이 왜 도망치려 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점령 아래에서 그것은 자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가 고른 것은 부자도 약자도 아니었습니다. 신고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계산이 3년 가까이 맞아떨어졌습니다. 1943년 5월, 그는 체포됩니다. 프랑스 경찰이 아니라 게슈타포였습니다. 독일 측은 파리에서 활동하는 탈출망을 쫓고 있었고 밀고를 받아 그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는 8달 동안 프랭 감옥에 갇혀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1944년 초 풀려납니다. 게슈타포는 그가 진짜로 사람들을 국외로 빼돌리는 조직을 운영한다고 판단했고 더 캘 것이 없다고 봤습니다. 점령군조차 그의 사업을 실제 탈출망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2달 뒤, 굴뚝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집이 발각된 날, 그는 현장에 잠깐 나타났다가 자기가 레지스탕스라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경찰관들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의 8월 8일가 해방되고 도시는 부역자 색출과 보복으로 뒤집힙니다. 수배 중인 살인 용의자를 찾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혼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앙리 발레리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국내군 제복을 입고 부역자 신문을 담당하는 부대에서 일했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잡은 것은 그가 쓴 글이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자기 사건 기사에 반박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문체와 표현이 예전 진술과 똑같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편지를 단서로 추적했고 1944년 10월 31일 파리의 지하철역에서 그를 체포합니다. 재판은 1946년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16번의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소는 27건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침착했고 오히려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들은 독일에 협력한 자들이고 자기는 레지스탕스로서 그들을 처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도 스스로 올렸습니다. 63명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름을 댄 조직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를 알아보는 레지스탕스 대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집에서 나온 짐이었습니다. 옷과 서류에서 확인된 사람들은 부역자가 아니라 그저 프랑스를 떠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27건 가운데 26건의 유죄를 인정했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1946년 5월 25일 새벽, 나 상태 교도소에서 형이 집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는 신사 여러분, 나는 여행자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나이 48이었습니다. 그가 죽인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확인된 유해는 23사람뿐이었지만 신원이 특정된 것은 그보다 적었고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만 남고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3년 가까이 들키지 않은 이유가 그의 치밀함이 아니라 실종을 신고할 수 없게 만든 사회 그 자체였다는 점입니다.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정확히 그 지점을 골랐습니다. 그를 처형한 뒤에도 그 조건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분 사건 파일이었습니다.